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한 단주 동맹의 행동 강령 1호는 딱 오늘 하루만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1년 동안 참겠다고 결심하는 것 또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딱 오늘 하루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된다. 하루씩 참다 보면 평생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작은 일부터 시도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야 한다.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내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도 해냈으니 다음 것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작게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를 파랑새로 만드는 방법. 일전에 대기업의 인사부장인 친구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얼마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사표를 쓰는 일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요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더 나은 뭔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하다 보면 어떤 직장에 취업하든 그 직장에 만족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 직장, 저 직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또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직장이나 일, 사람이나 사는 곳 등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것을 파랑새 주인꾼이라고 한다. 물론 적성에도 맞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직장에 죽자 살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을 찾아 헤매는 파랑새 주인꾼의 특징을 보일 때다. 파랑새 주인꾼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인다. 첫째, 현재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 둘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셋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현대인은 많은 시간을 일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고역으로 받아들이며 인생의 의미를 일이 끝난 후에 일터가 아닌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죽지 못해 한다는 식으로 일하거나 더 편하고 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을 놀이처럼 즐긴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그날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행복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코스로 산책하는 것,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 최근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는 것 등 얼마든지 새롭고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파랑새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눈이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가장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눈이기 때문이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해야 한다. 내 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흐리멍텅한 눈, 영롱한 눈, 슬픈 눈, 기쁜 눈, 화가 난 눈, 용서하는 눈, 차가운 눈, 따뜻한 눈, 무서운 눈, 친절한 눈, 무시하는 눈, 존중하는 눈, 만사가 귀찮은 눈, 호기심이 가득한 눈, 불안한 눈, 편안한 눈. 눈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 어떤 눈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눈은 스치기만 해도 간담이 싸늘해진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눈을 통해 표현한 감정은 오래 기억할 것이다. 관계와 소통에서 눈 맞춤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시선부터 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눈맞춤의 빈도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눈을 자주 맞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응시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아는 것이다. 반대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건 역시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어떤 사람이 싫거나 재미가 없을 때, 불쾌해서 더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응시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수업 중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교사나 사회자의 눈을 피한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또는 개인적인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눈맞춤을 현저하게 줄인다. 게다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눈길을 거둔다. 강의가 지루해질 때는 청중이 강사와 눈을 마주치는 빈도가 줄어들며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말하는 사람의 눈을 피한다. 가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가까이 있지만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즉 보지 않을 때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무시라는 단어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귀찮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눈맞춤이 줄어든다. 실제로 부부, 부모, 자식, 가족 관계에서 사이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눈길을 피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했거나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만나보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반면에 사이가 좋은 부부나 가족끼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눈을 자주 마주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눈맞춤을 오래 하는 교사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응시 시간의 길이가 자신감, 관심, 애정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눈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교사는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더 실력 있고 자신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호감이 가는 교사로 평가받는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응시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교성이 좋고 신뢰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눈은 영혼을 전달하는 마음의 창이다. 일반적으로 연인들끼리는 서로 눈을 자주 마주치고 응시 시간도 길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과는 어떤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날 때 어떤 눈빛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거창할 필요 없다. 단 1분이라도 좋다. 아니, 그보다 더 짧아도 좋다. 따뜻한 눈맞춤과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된다. 그 1분으로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 또한 눈맞춤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호감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의 85% 이상 눈맞춤을 하면 상대방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에트라민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닐에트라민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이성과 스킨십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렇듯 따뜻한 눈맞춤은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높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따뜻한 눈빛을 지어보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마음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구같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대방의 눈을 잠깐 맞추면서 조금씩 응시하는 시간을 늘려보라.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어려우면 눈썹이나 눈꺼풀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응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표정과 함께 눈맞춤을 시도하라. 하지만 눈맞춤을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빤히 눈만 쳐다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왼쪽 눈을 바라보다가 미간, 오른쪽 눈, 콧등 등 잠시 눈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벽 쪽이나 바닥으로 잠시 시선을 돌리면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TV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건성으로 대꾸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의 눈빛이 내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어보라. 아침에 가족과 헤어질 때, 저녁에 다시 만날 때도 잠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과 눈을 맞춰보라. 핵심 정리. 눈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아야 한다. 관계와 소통은 눈 맞춤으로 시작되고 사랑과 관심이 커지면 눈 맞춤의 빈도와 응시 시간도 늘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식고 있고 관심이 줄어들면 눈 맞춤의 빈도가 줄어들고 응시 시간도 줄어든다. 가족을 포함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따뜻한 눈빛으로 눈 맞춤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 시간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 있다. 똑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우울해하는 것 말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도록 할 수는 없을까? 다행히 좋은 방법이 있다.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악기 연주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고, 독서 동아리에 참여해서 낯선 주제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만큼 시간도 더 많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처리하는 정보와 기억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시간은 곧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는 똑같아도 그 시간 동안에 처리하는 일이나 기억의 양이 많을수록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식사 시간에 대한 기억을 예로 들어보자.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왔던 메뉴나 주고받은 이야기, 주변 풍경 등 수많은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 밥을 먹었다는 것 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식사 시간을 훨씬 더 짧게 기억한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정보 처리 속도도 느려져 기억하는 이미지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시간의 지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시간의 속도를 늦추면서 풍요로운 삶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우리의 뇌에 더 많은 이미지를 저장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순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낼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 존 홀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의 진짜 인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그가 드러내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 미국 LA에서 아침 8시쯤 6살 아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한 어머니가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모자가 탄 차가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바꾸자 흰색 세단이 오른쪽에서 끼어들었다. 양보해달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상대차가 계속 끼어들자 어머니는 왜 양보를 해주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계속 신경전을 펼치다 어머니는 손가락 욕을 하고 말았다. 결국 뒤쫓아오던 상대 차량에서 총을 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6살 아들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 이로 인해 아이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평생을 철장 속에 갇혀 살아야 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해 가벼운 말싸움에서부터 자신을 추월하며 운전을 방해한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사건까지 수도 없이 많은 보복운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길이 막힐 때는 짜증이 더해진다. 한가한 곳보다 번잡한 거리에서 운전할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도 올라간다. 이처럼 생리적인 흥분이 고조되면서 집중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터널시아 현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였다는 사실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몰면 더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해대는 이유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단지 자동차의 부속물로 보기 때문이다.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인간적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다.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치들은 모차르트 음악을 즐겼다고 한다.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다른 비인간으로 취급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면 공격성이 자극되는 현상을 비인간화 효과라고 한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자신의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거칠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성이 사람들이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화가 나더라도 자제한다. 점잖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를 잘못 만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된통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남의 집에 가면 주눅이 들어 그 집 아이에게 비유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오면 사태가 달라진다. 이것저것 지시하거나 못마땅하면 너희 집에 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닐 때는 저항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견고한 철제 문과 두터운 유리로 보호되어 있다. 설령 시비가 걸리더라도 침입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운전 중 화를 내면 결국 나만 손해다. 거치는 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분노감도 줄어들고 여유 있는 운전을 즐길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무 놀라서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땐 속으로 잠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만약 법정 스님이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단지 그 사람이라면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운전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운전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로 닮아서 운전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면모를 알 수 있다. 드라마는 의뢰, 아쉬움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끝맺는다. 그날 방송이 흐뭇하고 만족스럽게 끝나면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잊을 뿐만 아니라
다음 방영일을 기다리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끝내지 못한 일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해소되어야 편안해진다. 따라서 아쉬움과 궁금증이 크면 클수록 시청자는 다음 방송을 더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별 탈 없이 행복한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보다 러브 스토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안타까움이나 궁금증을 유도하고 비극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가 더욱더 감동으로 남는다. 내가 상대를 걷어찬 상대보다 걷어차인 사랑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상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만둔 사랑 역시 미완성이긴 하지만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더는 연연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쉬움도 남지 않으며 기억에도 쉽게 사라진다. 사람들은 순조롭게 지난 날보다 섭섭한 일을 경험한 날을 더 오래 기억한다. 부부지간도 그렇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별 문제 없이 지냈을 때보다 상대방 때문에 불만스럽거나 화가 났을 때 더 가슴이 맺힌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했거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건 역시 긴장감이 수반되는 미완성 과제이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알듯 말듯한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자꾸 신경 쓰여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이 많다. 성인의 경우에는 실패한 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자책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쉬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못다 이룬 첫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단지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의 과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첫사랑을 찾아주는 한 TV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중에서 애타게 그리던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추억은 마음으로 만나야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10여 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을 지금도 떠올리며 화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속상해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지나간 일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이가 르니크 효과는 완성하지 못한 과제가 완결된 과제보다 마음속에 더 많이 떠오르고 더 오래 기억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이가르크 효과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면 효과의 원리를 되새기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매사 미결 상태로 두지 말고 그때그때 매듭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딱 오늘만 해보는 힘, 작은 요구에 응하게 해서 나중에 큰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한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을 설득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한 단주 동맹의 행동 강령 1호는 딱 오늘 하루만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1년 동안 참겠다고 결심하는 것 또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딱 오늘 하루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된다. 하루씩 참다 보면 평생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야 한다.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내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도 해냈으니 다음 것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작게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한 발짝 물러서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고 싶고 못마땅한 사람과는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기분이 좋으면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야기가 지겹고 기분이 울적할 때는 떨어져 있고 싶다. 식당이나 강의실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나와 가까이 앉는 사람도 있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 회식 자리에서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앉는 사람은 그만큼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람이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넉넉한 경우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과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중간에 자리를 잡는다. 비슷한 광경은 영화관, 공중 화장실, 지정 좌석이 없는 버스 안에서도 관찰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적어도 한두 칸씩은 서로 떨어져 볼일을 본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만의 안식처를 원하며 낯선 자가 자신의 공간에 침입하면 긴장한다.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만큼의 공간을 개인적 공간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개인적 공간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리 이상으로 다가가거나 그들만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면 안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지 말고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상대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은 친밀감의 정도를 개인적 거리로 가늠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서운하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치게 다가오거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면 싫어진다. 이런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노크를 하지 않고 자녀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몰랐으면 하는 일에 대해 알려고 하고 친구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 모두 개인적 공간의 침범이다. 어떤 사람과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개인적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는 가벼운 우울증에서부터 치명적인 암에 이르기까지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 상황 자극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역이용하려면 상황 자극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검토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자신의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자. 마음먹기에 따라 화가 복이 된다. 불교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똑같은 경험이라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입맛대로 평가한다. 새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다라고 한다. 같은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극 자체보다 각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단계로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는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1차적 평가라고 한다. 실현당하는 것을 인생의 파국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연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것으로 보느냐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해석으로 1차적 평가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2차적 평가라고 한다. 실현을 당해서 더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실현 경험을 살려 이상적인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단계로 해석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역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암묵적인 규칙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속의 규칙을 따르고 생활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거나 남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거나 친구가 농담을 하면 웃어줘야 한다는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규칙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규칙들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지켜지며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관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암묵적인 규칙들에 지나치게 충실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분노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뭐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 스트레스는 한결 줄어든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로 바꾸면 한결 여유가 생긴다. 남에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요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상대의 생각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반발심도 줄어든다. 암묵적인 규칙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노는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을 잘 관찰해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해야 한다고 걱정하면서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눈은 TV에 가 있지만 공부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한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으로 노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생각할 때 해롭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그녀는 8년 이상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3%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수치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참가자 중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해롭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스트레스를 두고도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활력소로 작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결합할 때만 해롭게 작용한다.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된다.